전국에 계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KBS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1년 동안 이 땅에서 한국사를 강해온 한국사 전문가 설민석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2016년, 올해가 병신년이에요. 붉은 원숭이의 해인데, 이 해를 맞이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드려야 될지 고심을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메시지는 바로 통일이 되겠습니다. 아니, 나는 별로 통일에 관심도 없고 뭐 통일 그렇게 원하지도 않는데 왜 연초부터 통일이란 주제를 가지고 오셨는가,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이 대한민국이 재도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통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통일 얘기를 좀 진행해 볼 건데요. 자, 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2016년의 통일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인지, 자, 준비하신 영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이요? 네. 꼭 해야 되는 거? 남은 미래를 위해서라면 통일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통일은 해야 되는 것 같고, 왜냐면은 역사적으로 또 이제 한 민족이니까 당연히 그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되면 좀 불안할 것 같긴 해. 안 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저는 통일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뭐 지원도 해줘야 되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 세금도 많이 낼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여기 좀 연세 지긋하신 어른들은 굉장히 충격받으신 모습이세요. 아니, 우리에서 오는 통일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다 같이 노래를 했는데, 정작 인터뷰를 했더니 젊은 세대들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10명 중에 6명은 통일을 바라지 않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현실에 아마 지긋하신 분들은 좀 충격까지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통일을 좀 주제로 삼아봤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016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은 바로 통일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남북의 분단을 떠나서 남남 간의 갈등도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자,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갈등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일단 이념 간의 갈등이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세대 간의 갈등도 있을 거예요. 자, 세대 간의 갈등을 한번 이야기해보면, 기성세대들은 젊은이들을 조금 한심하게 쳐다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야, 너희가 산업화 해봤니? 너희 독일 가서 땅굴 파봤어? 너희 사우디 가고 모래바람 먹어봤냐고. 우리가 그렇게 피땀 흘려서 산업화 이룬 세상에 살고 있잖아. 너희 민주화 투쟁해봤어? 눈 밑에 치약 바르고 그 최루탄 속을 헤매다니면서 화염병 던져봤냐고. 우리가 이룬 민주화의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 이렇게 좋은 세상에 태어나서 감사한 줄 알아야지. 배부른 소리 하지 마. 힘내.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이게 어떻게 보면 2016년에 젊은 세대를 바라보는 기성세대의 입장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젊은 세대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얘기는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OECD에서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최하위입니다. 이 행복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배를 곪던 사람이 보리밥을 먹으면 행복해져요. 보리밥 먹던 사람이 쌀밥을 먹으면 행복해지고, 앞으로 내가 더 노력하면 고기도 먹을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있을 때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고기 먹으면서 태어났어요. 그거 사실입니다. 인정해요. 하지만 노력하면 기성세대들처럼 발전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공식 자체가 깨져버린 것이 요즘 세대다라는 겁니다. 옛날 기성세대들은 잘 됐잖아요. 정말 노력해서 우리나라 산업화도 이루고 민주화도 이루고 그 이룬 것을 바라보면서 흐뭇하게 말년을 맞이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은 어때요? 더 이상 노력해도 꿈이 없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열광하는 게 뭐예요?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대학이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인류대학만 가면 성공이 보장됐었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대학 나오면 뭐해?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가장 열광하는 이벤트가 뭐예요? 오디션. 연예인 되는 거예요. 스포츠 스타 이런 게 아니고서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금수저로 가기 힘들다라는 거죠. 미국 브루클린에 사는 흑인들이 비슷한 거예요. 그들은 스포츠 스타나 유명 연예인을 꿈꾸지 그거 아니면 신분 상승의 기회 자체가 막혔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어려운 거죠? 경제적으로 정점을 찍은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 지인 경제 전문가한테 여쭤봤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30년 이후에 얼만큼 발전할 수 있나? 대답을 못해요. 우리나라 경제? 지금 세계 경제도 테러다, 각종 위협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얼어붙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 30년 뒤를 기대한다는 건 답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제2의 산업화, 제3의 산업화를 이룰 수 있는 키워드가 뭘까? 이렇게 미시적으로 경제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조금 더 넓게 거시적으로 바라본다면 거기에는 통일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통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이념 갈등은 해소가 되겠죠. 물론 통일이 된다고 진보가 사라지고 보수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진보하고 보수는 미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어느 집단이나 다 있는 거지만 어떤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극단적인 갈등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해소되겠죠. 왜? 아니 뭐 북한이 있어야 종북을 하죠. 그죠?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결국 남북 분단뿐만 아니라 남남 간의 갈등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통일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신년에 여러분들께 통일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민족사적 이유. 대동단결. 통일 한국을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주 독립을 이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도주의적 이유. 우리가 통일하는 그 첫 번째 단추가 저는 이산가족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경제와 관련된 이유. 자자자.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자본이 만나면 자강을 이룬다. 장밋빛 미래입니다. 저는요, 대한민국에서 수능을 보는 학생들에게 수능 한국사를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선생. 평범한 교사입니다. 근데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과서에서 통일의 당위성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총 3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민족사적 이유, 두 번째는 인도주의적 이유,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와 관련된 이유 3가지로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민족주의적 당위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얼마나 됐어요, 여러분들? 반만년 역사라고 그러죠. 5,000년 전에 우리나라가 고조선으로 시작을 했고 반만 년 동안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크고 작은 외침을 1000번을 받았어요. 지정학적 위치가 되게 불리하죠. 지금도 강대국한테 둘러싸여 있지만 옛날에도 그 상황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면 한 1000번 정도 중국, 일본, 막 러시아 이런 공격 받다 보면요, 보통은 다른 나라에 흡수되거나 동화되거나 민족성 자체가 사라져야지 어떻게 보면 정상인데 우리는 우리의 민족성을 지금도 잃지 않고 있다. 아니 그 이유가 뭐냐? 힘이 뭐냐라는 거지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대동단결. 대동단결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제강점기를 사셨던 우리 그 민족주의 학자분들이십니다. 정인보 선생님, 신채호 선생님, 박은식 선생님들은 각각 다른 표현으로 민족 정신을 이야기했어요. 어리랄지, 난가랄지, 민족의 혼이랄지 표현은 달랐지만 결국 그들이 이야기한 그 실체는 하나라는 거죠. 우리만의 대동단결의 민족 정신, 이것이 우리 민족을 1000번의 외침에도 사그러지지 않는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민족정신이 없는 거예요. 민족정신이 없는 현실에서 71년째 살고 있다는 얘기죠. 흔히들 얘기합니다. 뭐 광복 71주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일제로부터 35년 지배를 당했어요.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날 뭐 해방됐다? 맞아요. 광복, 빛을 다시 봤다?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독립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전 의구심이 듭니다.
자, 우리나라 광복과 동시에 분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광복 71주년이자 남북 분단 71주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자, 광복과 동시에 소련군이 밀고 들어와서 북쪽을 장악했고요. 한 달 뒤에 미군이 들어와서 남쪽을 장악합니다. 미소 군정 3년의 세월이 흐르고 우리는 원치 않았는데 강대국의 이념의 잣대 아래 우리가 이데올로기 전쟁을 대리전으로 치른 거예요. 소련의 무기를 받아서 미국의 무기를 받아서 왜 우리 민족끼리 싸워야 했냐고. 그래서 원수가 돼서 지금 70년이 지났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아직 독립한 게 아니에요. 자, 자주독립입니다. 국가가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거나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주권을 행사하는 일, 이것이 자주독립인데 글쎄요, 국가는 독립했을지 몰라도 우리 민족은 독립한 게 아닙니다. 왜? 민족 정신을 잃었으니까. 대동단결의 민족 정신을 잃었으니까. 우리가 하나가 돼서 통일한국을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주독립을 이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도주의적 측면이 되겠습니다. 저도 국민 여러분들 앞에 우리 역사를 재밌게 표현하고 싶고 웃기는 이야기를,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건 우리 역사에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행복한 일이 별로 없어요. 억울하고요, 분하고요, 원통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제가 요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마음에 짐으로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님들이십니다. 얼마 되지 않은 역사잖아요. 근데 그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를 않았어요. 그분들의 평균 연령이 지금 89세 정도 되십니다. 또 얼마 전에 위안부 할머니 한 분이 별세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분 말고도 우리의 슬픈 역사가 낳은 또 하나의 피해자들이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진 채 우리 주변에서 통곡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산 가족들입니다. 두 분 가족이시죠? 어머니하고 따님. 어머니가 워낙 젊어 보이셔가지고. 어머니하고 딸이잖아요. 사랑하시죠? 엄마 사랑하시죠? 근데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강제로 떨어져서 70년을 못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죠. 그게 말이 됩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를, 내 사랑하는 자식을,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가족을, 부모님을 북에다 두고 혹은 남에 두고 강제로 생이별한 이 역사의 피해자들을 누가 보듬어 줄 거냐고요. 준비하신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지 않길 바랐던 순간, 북한의 동생은 눈물을 삼키며 언니를 위로합니다. 웃음이 해지자. 응? 언니. 웃으라고. 오빠의 손을 한 번만 더 잡아보고 싶지만 문 좀 열어주세요. 언제 만날지 좀. 남매는 결국 버스 창문을 사이에 두고 이별합니다. 평생 처음 본 아버지와 생이별하는 육순의 딸은 떠나는 버스를 쫓다 오열합니다. 생사도 모르고 살아온 지난 60여 년. 그리고 기약 없이 헤어져야 하는 현실이 이들에겐 가혹하기만 합니다. 또 만날 수 있잖아. 진짜 좋은 세월 올 거야. 너무 가슴이 아프죠. 너무. 근데 이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자,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88년부터 현재까지 다시 만나고 싶다 신청자가 13만인데 벌써 6만 명이 돌아가셨고요. 전월 대비 보면 새로이 신청한 분은 250명인데 사망자가 648명입니다. 이분들 연세가 지금 90세 정도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눈물 닦아드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던지는 질문. 그러면 지금 통일이 10년 안에 될지 100년 안에 될지 모르는데 언제 이분들을 만나게 해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나라 발전의 첫 단추를 저는 통일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통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죠. 우리가 통일하는 그 첫 번째 단추가 저는 이산가족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도주의적 차원의
교류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이렇게 급한 분들의 아픔부터 해결해 드리면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통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자, 지금은 짠해요. 눈물 흘립니다. 하지만 이 방송 끝나잖아요. 다 잊어요. 학생은 공부해야 되고요. 어머니는 육아해야 되고요. 그리고 직장인분들은 자기 뭐 생업에 돌아가서 다시 뭐 전쟁터 같은 직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싹있는 거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경제적 당위성으로서의 통일입니다. 실익이에요. 기성세대들은요, 당연히 통일을 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젊은이들은 갸우뚱합니다. 이걸 젊은이들을 나무라면 되는 게 이 나무에서 될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민 1세대가 있습니다. 이민 1세대는요, 외국에서 자리를 잡고 성공을 해도요, 한국에 다시 돌아옵니다. 아니면 돌아오고 싶어요. 왜? 추억이 있고, 친구가 있고, 내 가족이 있고, 내 청춘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민 2세대, 3세대들은요, 없어요. 캐네디언이에요. 아메리칸입니다. 별 생각이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우리나라에 돌아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현실적인 이익이 있으면 오겠죠. 한국에 왔을 때 일자리가 보장된다랄지 아니면 보다 나은 삶이 보장된다면 그러면 이민 2세대, 3세대들도 한국을 찾겠죠.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전후 세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단순히 뜨거운 가슴으로서만의 통일만 강조하면 거기엔 한계가 있는 겁니다. 통일을 하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어. 일자리도 창출되고 우리가 세계 중심 국가로 발전할 수 있어라는 것에 실질적인 팩트를, 사실을 보여줄 때 젊은이들도 함께 수긍하는 거죠. 이렇게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일을 했을 때 어떤 경제적 이익이 있는지 실제 자료들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디서 많이 본 섬이네요. 어느 섬입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 대답 잘하시네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북한은 누구 땅입니까? 북한도 우리 땅입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독도에 이렇게 막 사랑을 쏟아붓고 집착을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독도만 우리가 이렇게? 아, 그거예요. 네. 우리 땅인데 자꾸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어이없는 행보를 보이니까 우리가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독도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그러면 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길까요? 외교적인 그런 좋지 않은 상황을 불사하고. 그렇죠.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독도에는요, 막대한 지하 자원이 묻혀져 있다는 거죠. 메탄 하이드레이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얼음인데 불이 붙습니다. 미래 자원이에요. 지금은 석유가 있으니까 뭐 기술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채굴 기술 이런 게 아직 완비가 안 돼서 지금 개발을 덜 하고 있는데, 이제 석유가 고갈되는 우리 자손들, 우리 아이들의 세대에서는요, 이것이 미래를 대체하는 자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독도 이상으로 지하 자원과 지상 자원이 엄청나게 많은 곳이 바로 북한 땅이 되겠습니다. 자, 금매장량이요 15.8배고요. 은매장량은 4배. 북한의 주요 광물 자원 잠재 가치를 계산해 보면 남한보다 무려 23.9배가 되겠습니다. 그 돈으로 환산하면 한 7천조 원, 7천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대표적인 뭐 금이랄지 뭐 철광석, 텅스텐 이런 거 말고도 지금 보시는 이 히토류라는 자원이 북한에 많이 매장돼 있는데, 히토류가 뭐냐면 LCD, LED, 반도체, 스마트폰 카메라, CRT, 형광램프, 하이브리드 자동차, 풍력, 태양력 발전, 원자로, 제어제로 사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히토류가 돼요. 근데 여기는 히토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말로 나오이다오, 일본말로 센가쿠 열도라고 들어보셨죠? 중국하고 일본이 상당히 이제 좀 분쟁을 겪고 있는 지역인데, 중국인 어부가 그 지역을 이제 조업하러 들어갔다가 일본 군인에 의해서 이렇게 납포가 됩니다. 영해를 침범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안 풀어주니까 중국이 협박을 한 게, 너희 일본에게 우리 중국은 히토류 수출을 전면 금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본이 깜짝 놀라가지고 단 사흘 만에 풀어줬어요. 최악으로 치닫던 중일 영유권 분쟁에서 일단 일본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센카쿠 열도, 즉 중국명 다오이다오 근처에서 일본 순시전을 들이받은 중국 어선의 선장을 일본 검찰이 석방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구속했지만 처분 보류라는 묘수까지 동원했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차 등 일본의 첨단 산업의 필수인 희귀금속, 히토류 공급 중단은 타격이 큽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핫한 지하자원이 히토류인데 이 히토류가 북한에 매장돼 있는 양이 전 세계 2위입니다. 2위. 그래서 이미 많은 국가들이 북한의 히토류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만이 관심을 좀 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은 이렇게 셀 수 없는 지하자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본력과 기술력이 떨어져서 그리고 이 불안정한 정권 때문에 누가 거기에 믿고 투자를 하고 개발이 들어가겠습니까? 놀려먹고 있는 상황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만들어 봤어요.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자본이 만나면 우리의 자강을 이룬다. 자, 따라해보죠. 자자자. 그렇죠. 이거 자자자 프로젝트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 북한의 자원은요. 방금 말씀드린 지하자원뿐만 아니라 지상자원도 엄청나겠죠. 그들의 값싸고 엄청난 노동력이 있을 테고 그리고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백두산에, 금강산에,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 지금 거의 방치 상태입니다. 이거 우리가 들어가서 개발해주고 발굴해주잖아요. 이거 로마 유적지가 따로 없는 거예요. 관광 수입 기대가 엄청나거든요. 이 자원을 그대로 둘 수 없다. 이 자원만 이용해도 우리는 엄청나게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인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8, 1.2. 무슨 얘기냐면 엄마하고 아빠가 있는데 자식을 하나만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상 인구가 절반씩 줄어들고 있는 거죠. 지금 표를 보시면요. 우리나라보다 저출산인 국가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홍콩하고 마카오. 이런 그 섬, 지역사회 빼고는 전부 다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높습니다. 이거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자, 지금 우리나라 인구를 5,100만, 자, 5천만이라고 계산을 합시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봤을 때 30년 뒤에 우리 인구는 2,500만, 60년 뒤에는 1,750만. 고등학교 때 한 반에 한 70명 정도 있었어요. 72번까지 있었어요. 키가 제일 큰 72번 친구가 농구부였어요.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어제 전화를 했어요. 제 친한 고등학교 교사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한 반에 몇 명이에요? 그랬더니 30명.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저 고등학교 때가 30년 전쯤 되거든요. 30년 만에 70명 교실이 30명으로 줄었어요. 그럼 60년 뒤엔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고3 한반 교실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15명이에요. 90년 뒤에는 7명. 120년 뒤에는 3명. 과외를 하는 거, 과외. 이거 심각한 거죠. 인구가 줄면 나라가 망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줄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남북한 통일 시 그 순간 인구는 8천만에 육박하고요. 자, 우리나라 면적은 22만 제곱킬로미터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 정도 체급의 나라가 어디냐? 딱 지금 영국이에요. 그 잉글랜드, 아일랜드, 웨일스 다 합친 정도가 22만 제곱킬로미터하고 8천만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하루아침에 플라이급에서 헤비급, 슈퍼 헤비급으로 덩치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수준의 나라가 되니까 G20이 아니라 G8 정도의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내수 경계 활성화죠. 자,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주니까요.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뭐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인구가 1억은 돼야 뭐 좀 해볼 만한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고 자꾸 해외 시장에 눈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해외 시장 눈 돌리면 뭐예요? 지금 전 세계 경기가 얼어붙었는데 이것도 바로 경제적 차원에서의 이익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물류 중심 국가로의 성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한 초등학생한테 우리나라 그려보세요 그랬더니 그 휴전선 이남에 우리 대한민국을 딱 그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대륙입니까? 반도입니까? 반도요? 섬입니다. 막혔잖아요. 육로가 막혔습니다. 비행기도 돌아갑니다.
바다로도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문제죠. 만약에 통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러시아의 송유관이 북한을 통해 우리나라로 들어오죠. 돌아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면 원유랄지 천연가스 수입이 이 운송 비용이 줄다 보니까 자연히 기름값이 싸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삶으로 다가오죠. 기름값이 싸지니까 아버님들 휘발유값 싸지죠. 차 운영비 줄어들죠. 버스 택시비 낮아지죠. 물가가 안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서쪽 유럽 끝에 있는 나라 영국 있죠. 해저 터널 유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하고 중국을 따라서 이렇게 그 철도가 이어지게 되고 이것이 러시아 혹은 중국을 거쳐서 북한을 거쳐서 우리나라 부산까지 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해저 터널이 뚫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쪽에 있는 영국부터 동쪽에 있는 일본까지 하나의 철도로 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중간에 있는 물류 중심 국가는 나라인데 그 이익을 고스란히 우리가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통일이 되면. 이런 이익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통일 부담대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통일 비용을 걱정하는 거거든요. 자, 통일 비용이 무엇이냐? 우리가 통일을 했어요. 남한은 잘 살고 북한은 못 살아요. 그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되죠. 여기에 드는 비용을 통일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 통일 비용은 좀 계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막대하게 드는 겁니다.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만 더 넓게 생각해 보면 분담 비용이 통일 비용보다 더 들어간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자, 분담 비용은 뭡니까? 우리 이 분단돼 있는 이 상황 때문에 지출되는 비용을 분담 비용이라고 해요. 자, 대표적인 예를 들면 자, 볼까요? 우리 젊은이들 군대 가죠. 남한은 전체 인구의 1.3%가 그리고 북한은 5%에 해당하는 인구가 군복무를 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 선진국들 보면 0.5%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젊은 남자친구들 많은데요. 근데 하는 일을 중단하고 원든 원치 않든 우리는 2년간의 군복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 상황 자체가 국가적으로 볼 때, 개인적으로 볼 때 얼마나 손해입니까? 이건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남한의 국방비가 33조고 북한이 1조 정도 됩니다. 34조거든요. 국방비가 획기적으로 줄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직업군인제, 의무병제가 아닌 모병제로의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고 좀 더 질 좋은 병력을 양산할 수 있고 다른 쪽에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 그런 세상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외에도 분담 비용은 이런 게 있습니다. 외교비, 이념 통일 교육 비용, 대북 관련 기관 유지비, 통일 정책 관련 정부 행정 비용 등 이 분담 비용이 막대해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통일 비용이라는 건 통일하고 나서 뭐 1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그 일정 기간만 드는 게 통일 비용이라면 여기 있는 분담 비용은 언제 될지 모르는 통일의 그 순간까지 영구히 지속되는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비교가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통일 비용보다는 분담 비용이 더 드니 우리가 너무나 통일을 부담스러워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가져온 그래프를 보시면 통일 비용이요. 국회 예산처에서 발표를 했는데 4,600조 정도 든대요. 어이구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통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비용은 무려 1경 4,400조입니다. 자, 그럼 4,600조, 4,400조, 4,000조끼리 퉁치고요. 얼마가 남아요? 1경이 남네요. 괜찮은 장사입니다. 자, 그래서 그 미국의 투자회사 중에 골드만삭스라고 있어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우리가 2012년에 통일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50년 이내에 우리가 저기는 프랑스랄지 독일이나 영국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통일되면 외국의 투자가 엄청날 거예요. 일자리 창출도 엄청나고요. 장밋빛 미래입니다. 자, 통일한국은요, 2060년 1인당 GDP가 78,531달러, 세계 7위로 예측이 되고요. 북한의 경제 성장으로 남한의 저성장 기조도 탈피가 가능하고 경제 활력의 재고다라고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용과 포용, 용용 살겠지. 우리가 지금 통일을 이룬다니까요. 우리가 통일을 이루면 국가의 위상이 높아지는 거죠. 브랜드 가치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거기서 오는 이익은 따질 수도 없는 겁니다. 군사적으로 엄청난 힘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둘이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무서운 국가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통일해야 되나요? 라는 눈빛들이십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해보죠. 점진적 통일. 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요, 역사는 거울입니다. 과거의 역사책들 보면 끝에 가을 감자가 붙어. 국조보감, 동국통감. 그죠? 이 거울이라는 게 뭐예요? 과거에 있었던 어떤 현상을 보고 오늘의 나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측정하는, 이게 역사 연구의 이유거든요. 그러면 우리보다 먼저 통일했던 통일 선배가 있겠죠. 어느 나라? 독일 통일의 예를 보면 우리가 훨씬 더 부드럽게, 굳이 통일 비용을 많이 들여가지 않으면서 통일할 수 있겠죠. 자, 독일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은 89년에 서독과 동독을 가로막고 있던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좋아하십니다. 굉장히 부럽고요. 그래서 이듬해인 1990년에 독일은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기쁨도 잠시. 여기는 독일은 굉장히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물론 일시적인 위기인데 너무 급진적으로 통일이 되다 보니까 통일 비용이 막대하게 드는 거예요. 일단 경제적인 측면으로는 매년 140조 원씩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독을 서독에 맞춰야 되니까. 그래갖고 좀 1000조가 넘습니다, 통일 비용이. 그리고 통일 비용 안에는 뭐까지 들어가냐면 어떤 오랜 기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인 이질감, 문화적인 차이, 거기서 오는 아노미, 범죄, 차별,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통일 비용으로 계산하니까 이건 1000조보다 훨씬 더 많이 드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점진적 통일밖에 없다라는 거죠. 서로 간의 문화적, 사회적으로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서 이질감을 해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서요, 민족을 뭐라고 정의를 하느냐? 동일한 땅에서 동일한 인종이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거치면서 동일한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는 집단, 이것을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민족의 구성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언어가 바뀌고 있어요. 언어가 달라지면 소통이 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으면 서로 간에 불신만 쌓이게 되겠죠. 자, 지금 북한 사람들이 쓰고 있는 용어를 우리가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제가 표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맞추신 분들에게는 백장미를 한 송이씩. 이 백장미를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백장미의 꽃말이 뭔지 아시는 분? 존경이에요. 존중. 통일을 앞둔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있는 동포들에게 가져야 될 마음, 또 북한 동포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가져야 될 가장 큰 덕목이 존경이라고 생각을 해서 존중의 꽃말을 가진 여기는 백장미를 가져와 봤으니까 오늘 퀴즈 맞히신 분들은 요거 집에 가서 이렇게 거꾸로 말리셔서요, 통일되는 그날까지 통일을 기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북한에서 후방가족이란 말을 씁니다. 후방가족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너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후방가족의 뜻은? 친척인 것 같습니다. 친척인 것 같아요? 아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시는 분? 후방가족은요, 군인가족입니다. 군인가족. 네. 장미꽃은 제가 갖고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북한에서 말하는 낙지가 무엇일까요? 네, 자, 뒤에서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오징어! 틀렸습니다. 자, 저기 뒤에 젊은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해 주시죠. 문어 정답입니다. 장미꽃 좀 전해주세요. 예, 북한에서는요, 낙지를 문어라고 부르고 문어를 낙지라고 그래요. 반대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황정미예요. 자, 우리 어머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쌀인데 무슨 쌀? 자, 무슨 쌀? 건강에 좋아요. 무슨 쌀? 현미. 현미. 장미꽃 한 송이. 전해주세요. 네, 현미를 북한에서는 황정미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자, 녹마국수 나왔습니다. 자, 국수 좋아하십니까? 녹마국수. 녹마국수. 자, 힌트. 여름철에 우리가 좋아하는 국수입니다. 자, 우리 냉면. 냉면 정답입니다.
이렇게 언어가 달라져 가고 있는데요. 이건 정말 슬프고도 무서운 일이에요. 이런 것들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점진적인 통일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자, 남한주도의 통일. 자, 따라해보죠. 남한주도의 통일. 이거는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고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는 주장이 아니고요. 자, 가족이었는데 헤어졌어요. 그럼 다시 재결합할 거면 형님 집이 잘 살아. 근데 동생은 어려워. 그럼 당연히 형님이 끌어안아야지 뭐 동생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과 비슷한 거죠. 자, 우리의 통일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6.25 전쟁 직후에 50년대, 60년대에는요. 북한이 통일을 적극적으로 우리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반공이었어요. 다가오지 마, 반공. 왜 그랬을까? 그땐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거든요. 그때 통일은 우리가 흡수당하는 흡수통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 정책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통일을 제안한 것은 우리가 그들보다 잘 살게 된, 산업화로 잘 살게 된 72년이었습니다. 그래서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으로 그때 처음으로 남북 간의 상호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때 뭐 기억나시죠? 예, 우리 저 어르신 기억나실 텐데 갑자기 뉴스 속보로 당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을 본 거예요. 중앙정보부는 지금으로 따지면 국정원인데. 근데 그때 중앙정보부장이 뭐라 그랬냐. 이후락입니다. 실은 평양에 다녀왔습니다. 로 첫 말문을 띄웠어요. 그리고 같은 시간 북한에서도 인민방송으로 우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자주 평화 민족 대단계를 원칙 아래 통일하겠다. 동시에 합의를 본 최초의 역사적 사건이 7.4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그래서 그때 국민들이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이후락의 실은 평양에 다녀왔습니다가 유행어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약속 시간에 늦잖아요. 그때 모바일폰이 없으니까 보통 한 30분에서 1시간 늦습니다. 그럼 막 남자친구들 좀 막 팍 쏘아부시죠. 자기 왜 이래? 헤어지고 싶어? 왜 늦었어? 미안해. 실은 평양에 다녀오느라고. 호호호호 그냥 용서. 옛날에 저 학교에 지각하면 그 기억들 나세요? 옛날에 막 엉덩이 맞고 벌 받고 그랬거든요. 늦게 온 놈들 다 여기 엎드려 뻗쳐. 왜 늦었어? 선생님 실은 평양에 다녀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이 재밌는 녀석이네. 들어가. 이럴 정도로 굉장히 행복한 순간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통일의 노력은 그날 이후에 계속 남한주도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 때는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어떤 두 번째 합의문이 채택이 되는데 그게 제5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도출된 내용이거든요. 그 5차 남북 고위급 회담이 광장동 워커이 호텔에서 열린 거예요. 역시 우리 주도였습니다. 그 다음 합의 본 게 뭡니까? 2000년 6.15 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그리고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14선언. 이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도 북한도 받아들여야 될 그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한의 주도 아래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럼 지금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지금 민주공화정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 자세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통일을 이룬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떤 덕목을 조상들로부터 배워야 될까? 바로 제가 준비한 것이 따라해보죠. 관용과 포용. 용용 살겠지. 라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관용과 포용의 정신이 우리 국민들 가슴 속에 있어야 통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텐데요. 요거는 신라의 법흥왕과 후삼국 통일을 이룬 고려의 왕건한테 덕목을 좀 배워보려고 그래요. 이 법흥왕은 신라 전성기를 이룬 왕인데 근데 금관가의 마지막 왕인 김구해라는 사람이 여기는 신라 법흥왕한테 스스로 항복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흡수 통일이 된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법흥왕이면은 그 김구해를 어떻게 하겠어요? 처단하겠어요? 아니면 끌어안겠어요? 넓은 마음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하고 통일할 때 북한 인민은 경제적, 인도주의적 지원으로 그들의 민심을 잡으면 돼요. 절대 깔아보거나 무시하면 안 되죠. 같은 민족인데, 그죠? 근데 문제는 자,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기득권 어떻게 할 건데? 북한의 기득권은 통일을 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그들은 신분 보장과 안전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거 안 해주면 통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이렇게 신분 보장을 해줌으로써
그들이 오히려 고마움을 느끼고 능력 발휘를 해서 통일 한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역군으로 만드는 이런 자세를 우리는 여기는 버풍왕한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은 또 고려 왕건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그 우리나라의 그 분단된 적이 총 3번 있죠.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 신라에 의해서 통일이 됐습니다. 이 민족을 끌어들여서 무력으로 통일했어요. 두 번째 분단은 뭐냐면 통일 신라와 발해, 남북국 시대였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다시 후삼국, 통일 신라가 다시 후삼국으로 갈라져요. 뭐 후백제, 후고구려, 신라 이렇게 갈라지는데 이거를 다시금 재통일한 사람이 왕건이에요. 역시 무력에 의한 통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왕건은 적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그 관용의 정신이 있어서 통일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고려군이 오면, 왕건이 오면 야, 훈훈한 봄바람이 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이 왕건한테 항복을 해요. 그래서 왕건이 힘이 세졌죠. 이 상황에서 후백제 견훤이 스스로 권력을 포기하고 왕건한테 항복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식이 있는데 이 신검이란 자식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권력을 차지한 거야. 그리고 견훤을 절에다 가뒀습니다. 근데 견훤이 몰래 탈출을 해가지고 후백제를 벗어나서 왕건을 찾아간 겁니다. 철천지 원수였는데 내가 면목 없이 찾아왔습니다. 죽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건이 견훤을 끌어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식 논사 잘못 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보다 연세도 많으시고 하니 제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세상에 철천지 원수, 전쟁통에서 싸우던 적장 견훤을 아버지로 삼고 토지를 주고 자기 딸들을 시집을 보냈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검한테 얘기한 거지. 야, 신검, 네 아버지 항복했어. 너희 후백제 이제 끝났어. 항복해. 근데 신검이 끝까지 덤빈 거예요. 그래서 왕건이 항복한 견훤을 앞세워서 토벌을 가서 무력으로 토벌을 해서 후삼국의 통일을 이룬 거예요. 그게 고려입니다. 그럼 신검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버텼으니까. 본보기로 제거해야 되죠. 근데 왕건은 신검을 불러다 얘기합니다. 신검아, 너 어떡하냐? 이제 권력도 잃고 나라도 잃고 네 아버지도 내 아버지 됐다. 또 어떡할 거야? 울지 마라. 너 이제 아버지도 없고 하니까 너 내 아들 해라. 아들을 삼아. 이 뭐야? 아니, 아버지는 아버지 삼고 아들은 아들 삼고 이 남의 집안 족보를 완전히 파버린 사람이에요. 이렇게 끌어안았던 게 왕건입니다. 그리고 기득권 세력의 반발을 막기 위해서 각 지방에 있는 유력가들, 호족들에게 어떤 화해 제스처를 내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정략결혼 아니에요. 그래서 호족의 딸들과 결혼을 해요. 그럼 자기가 사위가 되는 건데 사위를 죽일 호족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생각보다 나를 노리는 호족의 수가 너무 많아. 그래서 결혼을 해도 끝이 없는 거야. 그래서 공식 부인이 29명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결혼했죠. 이게 왕건이에요. 이런 식으로 끌어안았던 이런 어떤 버풍왕이랄지 왕건의 포용의 정신, 관용의 정신을 통일의 주체 세력인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마음속에 가져야지만 우리가 완벽한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통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통일 이후, 그날이 오면 The day after that. 100년 뒤의 역사만 바라보면 그거는 뭐 대한민국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거지만 적어도 우리 민족은 1000년 뒤의 역사를 생각해야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우뚝 설 거 아닙니까? 통일 이후에 우리 민족이 어떤 덕목을 가져야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경제협력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지역 블록화라고 부르는데, 그 유럽의 역사 보면 치고받고 막 엄청났어요, 자기들끼리.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제적 이익이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하나의 블록을 만들었죠. 그게 미국에 대응하는 이유 아닙니까? 화폐까지 통일했어요. 유로 바로. 그러니까 실익에 맞으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캐나다와 미국과 그리고 멕시코를 잇는 나프타 블록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동아시아에는 그런 경제 블록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중심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중국 볼까요? 사회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죠. 두 번째는요, 미국하고 등을 지고 있습니다. 자, 가까운 나라 일본은 어때요? 역사 문제부터 해결이 돼야죠. 이거 해결 안 되면 뭐 동북아의 중심 국가, 변방 국가도 안 돼요. 이 중국하고 대한민국이 일본한테 민족 감정이 심하거든요. 그냥 진심 어린 사과면 되는데 그게 지금 안 풀리고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중심 국가 되면 좋겠지만 남북이 갈려 있는 상황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럴 거라고요. 체급도 안 되고 깜냥도 안 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어떻게 중심 국가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통일을 이루면 동북아 중심 국가 된다니까요. 첫 번째, 명분이 있습니다. 지금 뭐 외국에서 사시다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 재외동포들의 그런 입장이 그 말이 아닙니다. 외국 나가보신 분들 뭐라고 물어봐요? 나 where are you from? 그러면 나 코리아다, from Korea. 뭐라 그래요? 노스냐, 사우스냐? 정말 그 얘기들 막 그럼 뭘로 들리냐면 저한테는 야 너희는 니들끼리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니? 뭐 이런 걸로 전 들려서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예? 그럼 우리가 우리 문제 하나, 우리 민족끼리도 제대로 통합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유엔에 가서 세계 무대에서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평화를 얘기하고 통합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문제도 하나 해결 못하면서 위상이 말이 아니라고 지금. 근데 통일이 되면 어떻게 돼요? 와우, 코리아 최고다. 정말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였는데 너희가 그런 역경을 딛고 주변 국가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가 통일됐구나. 인정을 받는다니까요. 국가의 위상이 높아지는 거죠. 브랜드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거기서 오는 이익은 따질 수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정학적 위치를 볼게요. 딱 우리나라 사이에 있죠.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이것이 과거에는 핸디캡이었거든요. 근데 통일 한국을 이루고 나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나면 이것이 핸디캡이 아니라 럭키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딱 중심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어요. 저는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엄청난 힘을 가질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지금 군사력이 얼마나 될까요? 조사 기간에 따라 조금씩은 달라요. 종합7위예요. 우리나라가. 북한 군사력 막강하죠. 둘이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러시아 다음이에요. 중국하고 3, 4위를 다투게 됩니다. 무서운 국가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죠?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국가 브랜드가 높아지니까 한류 문화가 더 뻗어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주도할 수 있다는 거, 통일만 되면 세계 중심에 설 수 있다는 걸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역사는 경고합니다. 없던 사람이 갑자기 힘을 가졌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당사자와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역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없던 사람들이 힘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나치죠. 자신들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독일의 국민들을 선동했죠. 그래서 독일 국민들이 얼마나 힘겨운 생활을 지금까지 해왔습니까? 그죠? 또 이런 일은 멀지 않습니다. 가까이에도 있어요. 제가 사파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 사파는 1910년, 즉 우리나라가 일제에게 국권을 피탈당한 바로 그 해에 일본의 정치 잡지 도쿄퍽이라는 잡지에서 가져온 사파가 되겠습니다. 일본의 제목, 이게 지금 날짜를 보세요. 우리나라가 국권 피탈당한 게 8월 29일이에요. 1910년. 그리고 그해 11월 1일 날 잡지에 실린 만화예요. 일본인들의 어떤 생각을 담은, 당시 일본인들의 생각을 담은 만화인데 제목이 저승에서 만난 두 영웅의 악수예요. 임진왜란을 일으킨 바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오른쪽에 있는 인물이고 왼쪽에 있는 인물은 300년 뒤에 선배님이 그 이순신 장군 때문에 이루지 못한 꿈을 제가 초석을 닦고 왔습니다. 300년 동안 잘 계셨습니까? 라고 악수를 하는 바로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가 바로 왼쪽에 있는 인물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사고예요. 이게 당시 일본인들의 사고였다고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 짓밟고 중국으로 쳐들어가잖아요.
중국 가서 어떤 짓 했어요? 당시 일본군들이. 난징에 가서 30만 명을 학살했어요. 그중에는 어린이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고 힘없는 민간인이 다수였습니다. 그게 난징 대학살이에요.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 일본이 막 부강해져서 지금 뭐 전 세계 1등이에요? 역사는요, 반드시 심판해요. 창세기 이래 최초의 원폭 실험장이 되죠. 히로시마의 범, 나가사키 범, 미국의 핵폭탄이 2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 그때 죄 없는 시민, 일반 부녀자, 어린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죄 없는 민간인들이 원자폭탄 2방에 몇 명이 죽었게요? 30만 명. 난징하고 똑같아요. 난징 가서 30만 명 죽이고 자기들 핵폭탄 떨어져서 30만 명 죽은 거예요. 그 외에 히틀러와 일본의 군국주의자들 때문에 가진 힘을 잘못된 곳에 쓰는 그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전 세계에 얼마나 죄 없는 사람이 많이 상처를 입고 죽었냐. 이런 것들을 역사가 우리한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통일한국이 막강한 힘을 가질 텐데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행보를 가져야 할까? 어떤 행보를 가야 하고 어떤 동력을 가져야 할까?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다 같이 따라해보죠. 애민의 정신. 이것이 통일한국의 국민들이 가져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요,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과 위대한 사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과 위대한 사람을 나누는 기준은 애민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생각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히틀러, 토요토미 히데요시, 이토 히로부미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사람 사랑에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유능함을 엉뚱한 곳에 표출을 한 거죠. 하지만 역대 우리가 얘기하는 위인들 누가 있을까요? 우리 한국 사회에 딱 떠오르는 최고 위인. 이순신 장군, 또 세종대왕, 또 정조대왕. 이런 분들은 모두 애민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위대한 위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우리는 애민의 정신을 가진 민족으로서 통일 이후에 세상의 중심에서 인류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위대한 민족 국가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Yes, absolutely. What about the North Korean military? What is the plan for amnesty? What is the plan for education? Criminal activity, insurgency? I believe that you've got to have plans that lay these things out. 자,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왔네요. 2016년 병신년이 밝았습니다. 60갑자라고 그래서 이제 60년에 한 번씩 오는 해가 되는데요. 자, 120년 전 병신년에 이 땅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21년 전이 을미년이었어요. 그때 우리나라는 힘이 없었어요. 너무 힘이 없어서 일본의 건달들이 40여 명이 우리나라의 경복궁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청와대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국모를, 명성황후를 집단으로 폭행을 한 뒤에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를 했어요. 그리고 장례도 못 치르게 합니다. 시신을 불태우고 호숫가, 산속에 버렸어요. 이게 을미년에 벌어졌다고 그래서 을미사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음 해인 병신년에 우리의 왕, 고종께서 내 부인을 시해한 살해범들과 같은 경복궁 안에 거처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일본인들이 보초를 쓰거든요. 나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버리고 나라를 버리고 궁궐을 버리고 경복궁에서 가까운 러시아 영사관으로 몸을 피신합니다. 러시아 영사관을 한자로 아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아관파천이라고 하고, 물론 러시아 영사관이 우리나라 영토 안에 있지만 그거는 러시아 영토를 인정해 주니까 영사관이니까 나라를 버리고 임금이 도망을 간 거예요. 그게 120년 전에 오늘날입니다. 그리고 60년 전에 병신년을 생각해 보죠. 6.25 전쟁 끝난 직후죠. 우리는 완전 폐허였습니다. 당시 UN 120개국 중에 119위였어요. 아프리카 다음으로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배님들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서 여기까지 이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지금 각 분야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대한민국은 잘 유지되고 있는데요. 우리 60년 뒤에 병신년을 한번 기약해 봅시다.
그때도 우리가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반쪽인 나라에서 힘이 없으니까 인구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강대국한테 꼭두각시처럼 이렇게 놀이개처럼 이렇게 놀아나는 삶을 살아야 할지, 아니면 통일을 이루고 세계의 중심이 되어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그런 통일 국가로 급부상할지, 거기에 대한 단초는, 첫 시작은 지금 우리 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행하되리라. 모르면 행동할 수 없죠. 알아야 행동할 수 있고, 행동함에 있어서 본질을 깨닫는다라는 거죠. 지금부터 통일을 위해서 한 발 한 발 걸어 나갑시다. 그러면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수건이고, 그리고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상한 한국사 전문가 설민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